지금 조용히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숨은 한국사. 주상전하, 옥체를 생각하시어 그만하시옵소서. 창호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60대 상궁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울려 퍼집니다. 밤 11시, 경복궁 강령전의 어둠 속에서 5개의 촛불만이 희미하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문 밖에는 8명의 상궁이 우물정자 형태로 연결된 작은 방들에서 숨죽이며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이부자리도 없이 딱딱한 목침만을 곁에 둔 채 밤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조선의 궁궐. 그 화려한 담장 안에서 왕조차 혼자일 수 없었던 밤이 있었습니다. 왕의 가장 내밀한 순간조차 사생활이 아니라 국가 업무였던 시대. 왕이 누구와 밤을 보냈는지, 얼마나 오래 함께했는지, 그 뒤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까지 낱낱이 기록되던 밤. 당신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절대 권력자인 왕이 가장 사적인 순간에조차 8명의 노상궁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 드라마에서는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그러나 조선왕 조실록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승은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조선 왕실의 가장 은밀하면서도 가장 공적이었던 밤의 진실을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궁중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시대가 만들어낸 시스템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스템 속에서 왕도, 후궁도, 상궁도 각자의 방식으로 자유를 잃어갔던 이야기입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은혜를 받들다는 뜻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아 밤을 함께 보낸다는 의미이지만 조선시대에 이것은 결코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밤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국가적 사건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조선은 철저한 적장자 계승 원칙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왕비가 낳은 첫 아들, 즉 적장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이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조선 27명의 왕 중에서 적장자로 왕위를 계승한 경우는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후궁의 아들이거나 방계 출신이었습니다. 영조는 숙빈 최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숙빈 최 씨는 무술이, 즉 물 깃는 궁녀 출신이었습니다. 경종은 희빈 장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희빈 장 씨는 영모로 사약을 받은 후궁이었습니다. 정조는 영빈 이 씨의 손자였습니다. 영빈 이 씨 역시 궁녀 출신 후궁이었습니다. 이렇듯 후궁이 낳은 아들이 왕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승은은 단순히 한밤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밤에서 태어난 아이가 언젠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왕 조실록 태종 11년 9월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태종이 후궁 간택의 중요성이 후사와 내조에 있다고 보고 일빈 이잉제를 채택하였다. 후궁 제도는 왕의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왕실의 대를 잇기 위한 국가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승은은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했습니다. 궁궐에는 승은을 위해 움직이는 인력과 절차가 존재했습니다. 후궁의 건강 상태, 생리주기, 왕의 컨디션, 질병 여부까지 모든 것을 조율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조상궁. 궁녀 중 가장 높은 지위에 있으며 재산 관리를 담당하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우리 역사넷의 기록에 따르면 제조상궁의 권세와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궁녀 세계에서 으뜸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사 이면에 주역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제조상궁은 대전 어명을 직접 받들고 내전에 크고 작은 일을 주관하기 때문에 재상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였다. 제조상궁은 왕비의 지휘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궁궐 내부의 모든 여성 인력을 총괄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승은의 순번이 정해지고 후궁들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수백 명의 궁녀들이 계급별로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부제조상궁은 왕의 사유 재산을 관리하는 내전 곳간을 관장했고 아랫고라고 불렸습니다. 지밀상궁은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궁녀들로 24시간 왕의 곁을 지켰습니다. 보모상궁은 왕자와 공주를 돌보았습니다. 시녀상궁은 책과 의식으로 지밀상궁을 도왔습니다. 감찰상궁은 궁녀들을 감독하고 벌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오품의 품계를 가진 여성 관료였습니다. 승은 제도는 이런 거대한 조직이 움직이는 국가 시스템이었습니다. 승은이 결정되는 과정은 신중하고 복잡했습니다. 먼저 왕비와의 동침이 우선이었습니다. 왕비는 왕의 유일한 정실이었고 왕비가 낳은 아들이 가장 높은 정통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왕비와의 동침은 제조상궁이 일진을 살펴 길이를 택해서 정했습니다. 음양오행설에 따라 왕비의 생년월일과 왕의 생년월일을 조합하여 가장 좋은 날을 골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승은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후궁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구한말 궁녀들의 증언을 통해 대략적인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제조상궁이 후궁들의 건강 상태와 생리 주기를 파악했습니다. 임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를 계산하여 그때 승은을 배정했습니다. 왕의 건강 상태도 중요했습니다. 왕이 피곤하거나 몸이 좋지 않으면 승은을 미뤘습니다. 내의원에서는 왕의 건강을 매일 점검했고 어이들은 왕의 컨디션을 제조상궁에게 보고했습니다. 선택된 후궁은 승은 날짜를 통보받으면 특별한 준비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격리되어 향료 목욕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향료가 매우 귀했습니다. 후궁이 사용하는 향료는 중국에서 수입한 최고급 향료였고 궁궐 내에서도 왕실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향료 목욕은 단순히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식단도 엄격하게 관리되었습니다. 너무 자극적이거나 기름진 음식은 피했습니다. 대신 왕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보양식 위주로 준비되었습니다. 의녀가 후궁의 건강을 검진했습니다. 피부 상태, 체온, 맥박, 생리주기 등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혹시라도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이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화려한 장신구도 진한 화장도 금기였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것이 왕의 건강에 맞춰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유교 이념에서 왕의 건강은 곧 나라의 안이었습니다. 왕이 건강해야 나라가 태평하다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왕이 병들면 나라에 재앙이 온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과도한 색욕은 왕의 건강을 해친다고 여겨졌고 신하들은 끊임없이 왕에게 절제를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숙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상소를 올려 주상께서 미인을 경계하시고 옥체를 보호하소서라고 아뢰었다. 숙종은
당시 희빈 장씨를 총애하고 있었고 신하들은 이것이 왕의 건강과 나라의 안정을 해친다고 우려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승은 당일 밤이 되면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후궁은 혼자 왕의 침전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등불을 든 나인, 호위하는 나인, 뒤따르는 수행 나인까지 적게는 3명, 많게는 5명의 나인이 후궁을 호위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행렬이 되어 비밀 통로를 통해 왕의 침전으로 이동했습니다. 경복궁의 경우 왕비의 처소인 교태전에서 왕의 처소인 강령전까지는 복도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후궁들은 이 복도각을 통해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밤의 궁궐은 고요했습니다. 나인들의 발소리만이 복도각의 나무 바닥을 조심스럽게 울렸습니다. 침전에 도착하면 생각시 어린 궁녀들이 이미 이부자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구한말 궁녀 삼축당 김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부자리는 2벌씩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덮을 것과 깔 것과 벨 것이 각각 2벌씩. 고종의 경우는 특이하게 보료 두툼한 요를 3벌이나 준비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모기장도 필수였습니다. 궁궐에는 숲이 많아서 모기가 유난히 극성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이부자리를 깔아놓은 뒤에는 그 머리맡에 물수건을 놓았습니다. 구한말에는 물수건 옆에 초인종도 함께 놓았다고 합니다. 요강과 타구침이나 가래를 뱉는 그릇도 대령했습니다. 그리고 5개의 촛대에 불을 밝혀두었습니다. 왕의 침실에는 살림살이를 놓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잠자는 데에 필요한 것 외에는 일절 비치할 수 없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학자들은 왕의 신변을 위협할 만한 일체의 도구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은 물론이고 심지어 장식품도 최소화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연로한 지밀 상궁이 침실 이곳저곳을 최종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그녀는 이부자리를 살피고 물수건의 온도를 확인하고 요강의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5개의 촛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촛불 하나만 남긴 채 상궁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제야 왕과 후궁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둘만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침전 문이 닫힌 뒤에도 완벽한 프라이버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침실은 우물자 형태로 연결된 9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 과사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침실은 정자형으로 장지로 칸을 막은 9개의 방으로 되어 있다. 중앙의 큰 방에서 왕이 잠들면 둘레의 작은 방에서 한 사람씩 숙직을 하였다. 중앙의 방에는 왕과 후궁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닫이문으로 연결된 8개의 방에는 숙직 상궁이 1명씩 들어갔습니다. 왜 이런 구조였을까요? 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선 역사에는 왕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영모와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태종시대의 왕자의 난, 세조의 계유정난, 연산군의 갑자사화, 중종 반정 등 궁궐 안에서도 왕은 항상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왕이 가장 무방비한 순간인 잠자는 시간에 8명의 상궁이 왕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숙직 상궁들은 보통 60대나 70대였습니다. 구한말 궁녀의 증언에 따르면 50대 후반의 궁녀조차 침실 근처에는 얼씬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은 상궁들이었을까요?
왕의 성관계에 개입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야 왕이 심리적으로 편안했던 것입니다. 젊은 궁녀가 근처에 있으면 왕이 마음의 동요를 느낄 수 있었고 후궁과의 동침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이가 많은 상궁일수록 경험이 풍부했고 왕실의 법도를 잘 알았습니다. 이들은 서로 보이도록 장지를 열어놓고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숙직하는 상궁들에게는 이부자리 같은 것은 아예 없었습니다. 딱딱한 목침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목침을 베면 조짐머리에 쪽이 닿기 때문에 아파서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침실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왕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왕의 성관계를 보좌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구한말 궁녀들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그 구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김용숙의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 1987년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상궁은 왕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옥체를 생각하시어 그만하십시오. 최적의 자세를 찾기 위해 옆으로 누우십시오. 심지어 그만하시기를 청하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조선시대 왕들의 성생활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식적인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왕의 건강이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었기 때문에 과도한 성생활은 국가적 위기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조선 왕조실록에는 왕의 건강을 염려하는 신하들의 상소가 수없이 많습니다. 세종 때는 신하들이 주상께서 지나치게 후궁을 가까이 하시면 옥체를 상하게 됩니다라고 아뢰었습니다. 문종은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신하들은 후궁과의 동침을 절제하소서라고 거듭 상소를 올렸습니다. 숙종 때는 희빈 장씨를 지나치게 총애한다는 이유로 신하들이 집단 상소를 올렸습니다. 왕은 절대 권력자였지만 동시에 이런 시스템의 통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궁은 어땠을까요? 후궁에게 그 밤은 영광이 아니라 극도의 긴장과 압박이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8명의 노상궁이 듣고 있다는 사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관찰되고 평가되고 기록된다는 사실. 왕의 마음에 들지 못하면 다시는 부름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임신하지 못하면 궁녀로 돌아가야 한다는 불안. 그녀에게 그 밤은 설렘이 아니라 숨소리까지 통제되는 국가의 시험이었습니다. 더욱이 시간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구전으로는 향이 다 타들어갈 때쯤이라는 표현이 전해집니다. 상궁들은 시간을 가늠하면서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면 기침 소리로 은근히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왕의 건강을 위해서는 오래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사적이고 내밀한 순간에 문 밖에서 누군가 기침 소리를 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왕에게도 후궁에게도 그것은 자유로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되고 통제되는 국가 업무였습니다. 밤이 끝나면 진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조상궁은 다음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첫째, 날짜와 시각. 음력으로 몇 년 몇 월 몇 일 무슨 시에 동침했는지를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시는 2시간 단위였습니다. 자시, 밤 11시 새벽 1시, 축시, 새벽 1시 3시 등으로 기록했습니다. 둘째, 후궁의 이름과 지위, 성씨와 본관, 그리고 품계를 명확히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숙의 최씨처럼 기록했습니다. 셋째,
동침 시간. 정확히 몇 시간 동안 함께 있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넷째, 왕의 건강 상태. 동침 후 왕의 안색, 기력, 컨디션을 관찰하여 기록했습니다. 혹시 무리하지는 않았는지, 다음날 피곤해하지는 않는지를 체크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훗날 임신과 혈통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만약 후궁이 임신했다고 보고하면 제조상궁은 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숙의 최 씨가 아뢰기를 지난 3월 15일 이후로 월경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상궁은 기록을 뒤져서 3월 15일 이전에 최 씨가 승은을 입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날짜가 맞으면 임신이 인정되었고 맞지 않으면 의심을 받았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이런 혈통 논쟁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숙종대 장희빈 사건입니다. 장희빈 당시 희빈 장씨의 왕자 훗날 경종을 낳았을 때 그 혈통을 둘러싼 논쟁이 격렬했습니다. 인현왕 후파 신하들은 희빈 장씨가 낳은 아이가 정말 왕의 혈통이 맞는가? 라고 의심했습니다. 반대로 장희빈파 신하들은 승은 기록이 명확하니 왕자의 혈통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쟁은 결국 정치적 당쟁으로 번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장희빈 본인도 결국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승은 기록이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조상궁의 권력은 실로 막강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기록이 만들어지고 그 기록으로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기록을 조작하거나 숨길 수도 있었고 반대로 있지도 않은 기록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엄청난 죄였고 발각되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유혹은 컸습니다. 만약 자신이 좋아하는 후궁의 순번을 앞당기고 싫어하는 후궁의 순번을 뒤로 미룬다면, 만약 임신 기록을 조작하여 한 후궁을 폐위시키고 다른 후궁을 왕비로 만든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권력 게임이었습니다. 구한말 궁녀의 증언에 따르면 재상들도 왕실에 부탁할 일이 있으면 제조상궁에게 청탁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의남매를 맺기도 했습니다. 제조상궁과 가까워지면 왕실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후궁을 통해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승은 제도는 단순한 왕실의 사생활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 구조의 일부였습니다. 상궁의 손끝에서 순번이 바뀌면 한 후궁의 집안이 흥하고 다른 집안이 무너졌습니다. 후궁이 왕자를 낳으면 그 후궁의 친정 집안은 하루아침에 권력의 중심에 섰습니다. 외척이 되는 것입니다. 영조의 생모 숙빈 최 씨는 미천한 무술이 출신이었지만 영조가 왕위에 오르자 최 씨 집안은 일약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왕자를 낳지 못한 후궁의 집안은 권력에서 멀어졌고 때로는 정치적 숙청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후궁들 사이의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 임신하기 위해, 왕자를 낳기 위해 그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때로는 주술을 사용하기도 했고 때로는 상궁에게 뇌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후궁을 모함하거나 독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후궁 간의 암투로 인한 옥사가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급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궁녀를 시켜 음식에 소량의 독을 타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에 죽일 수는 없지만
서서히 건강을 해치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이름도 원인도 모를 옥사에 연루되어 죽어나간 궁녀와 후궁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침실은 사랑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가문과 정치와 생존의 전쟁터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어떤 왕은 승은 제도의 규칙을 지키며 균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반면 어떤 왕은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후궁만 총애했습니다. 그 차이가 왕조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후궁이 많았지만 제도 안에서 질서를 유지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세종은 총 18남을 두었는데 이는 조선 왕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소헌왕 후와의 사이에서 8남을 낳았고 후궁들과의 사이에서 10남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왕비의 권위를 철저히 지켰고 후궁들을 공평하게 대했다고 전해집니다. 세종시대에는 후궁 간의 암투나 외척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세종이 제도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태종 이방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종은 일빈 이잉제를 도입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고려 말 외척의 발호를 목격했고 조선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태종은 원경왕 후와의 사이에서 12남 17녀를 두었습니다. 후궁도 여러 두었지만 왕비의 지위를 절대 흔들지 않았습니다. 태종의 후궁 중에는 신빈 신씨가 있었는데 그녀는 10남 7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신빈 신씨의 아들 중 누구도 왕위 계승 후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태종이 적장자 우선 원칙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정조 역시 제도를 중시한 왕이었습니다. 정조는 의빈 성씨를 깊이 사랑했다고 전해집니다. 의빈 성씨는 궁녀 출신이었는데 정조는 그녀를 15년이나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조는 의빈 성씨에게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후사를 위해 다른 후궁들과도 고르게 승은을 나눴습니다. 정조가 제도를 지켰기에 그의 치세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반면 규칙을 무너뜨린 왕들도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대표적입니다. 연산군 일기는 그의 여색 탐닉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산군 10년 1504년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국의 젊고 예쁜 여성들을 궁궐로 들이기 위해 채홍사를 파견했다. 채홍사는 백성의 집을 돌아다니며 처녀를 강제로 데려갔다. 연산군은 수백 명의 기생을 궁궐에 들였고 밤낮 없이 연회를 열었습니다. 정상적인 승은 절차는 무시되었습니다. 신하들이 간언하면 연산군은 그들을 벌하거나 유배 보냈습니다. 궁궐은 무질서해졌고 후궁들 간의 경쟁은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수경 장시장 녹수는 연산군의 총애를 받으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장녹수는 기생 출신으로 이미 남편과 아들이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그녀를 후궁으로 삼았고 정일품 수경의 지위까지 올려주었습니다. 장녹수는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신하들을 위협하고 뇌물을 받았습니다. 궁궐은 혼란에 빠졌고 백성들은 연산군을 원망했습니다. 결국 연산군 12년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은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얼마 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연산군의 후궁들도 모두 궁궐에서 쫓겨났고 장녹수는 처형되었습니다. 한 왕이 제도를 무너뜨리자 왕조 전체가 흔들렸던 것입니다. 숙종 역시 제도를 흔들었던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숙종은
인현왕 후 장희빈, 숙빈 최씨 사이에서 끊임없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숙종 15년 1689년 숙종은 장희빈을 왕비로 책봉했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후궁이 왕비가 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숙종은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5년 후 숙종은 다시 마음을 바꿨습니다. 장희빈을 폐위시키고 인현왕후를 복위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5년 후 장희빈은 영모 혐의로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의 신하들이 죽거나 유배되었습니다. 당쟁은 극에 달했고 나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숙종이 제도를 무시하고 개인의 감정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왕이 제도를 지키면 나라가 안정되었다고. 왕이 제도를 무너뜨리면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고. 승은 제도는 단순한 궁중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왕조를 지탱하는 기둥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승은 제도 속에서 누가 진정으로 행복했을까요? 왕은 행복했을까요? 왕은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사적인 순간에조차 8명의 상궁에게 둘러싸여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과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간언에 시달렸고 상궁들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왕은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후궁은 행복했을까요? 후궁은 왕의 총애를 받으면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변하면 그녀는 다시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면 그녀는 궁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왕자를 낳아도 그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면 그녀는 역사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후궁들은 서로 경쟁해야 했고 때로는 서로를 모함하고 해쳐야 했습니다. 그녀들에게 평화는 없었습니다. 왕비는 행복했을까요? 왕비는 왕의 유일한 정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왕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후궁들과 밤을 보냈고 왕비는 그것을 묵묵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녀의 지위는 위태로워졌습니다. 후궁이 왕자를 낳으면 왕비는 그 아이를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왕비에게 주어진 것은 권위였지만 빼앗긴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상궁은 행복했을까요? 상궁은 궁녀 중 최고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제조상궁은 재상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권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 궁궐 밖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할 수 없었고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목침을 베며 왕의 침전을 지켜야 했습니다. 상궁에게 주어진 것은 권력이었지만 빼앗긴 것은 여성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조선은 기록의 왕국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1893권 888책 조선왕조 472년의 역사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그 시대를 생생하게 연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이 의미하는 것은 냉혹했습니다. 왕조의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왕도, 후궁도, 왕비도, 상궁도 개인의 마음과 선택을 빼앗긴 채 살아야 했습니다. 승은 제도는 왕실의 후사를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조선 왕조는 500년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 안에서 개인의 존엄과 자유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사건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숨 쉬던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묻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권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시스템의 이름으로 억압된 인간의 존엄은 어디로 갔을까? 효율적인 제도와 개인의 행복,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역사가 남긴 질문 4800 끝. 오늘 우리는 조선 왕실의 가장 은밀했던 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승은이라는 이름의 시스템. 그 시스템 속에서 왕도, 후궁도, 왕비도, 상궁도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요구한 역할이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8명의 상궁이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을 지켰지만 동시에 왕을 감시했습니다. 그들은 후궁을 보좌했지만 동시에 후궁을 통제했습니다. 그것이 조선이라는 시대가 만들어낸 시스템이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권력과 자유는 때로 함께 갈 수 없다고. 화려한 궁궐 뒤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서 개인은 언제나 희생되었다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왕에게 공감하셨나요? 후궁에게 공감하셨나요? 아니면 상궁에게 공감하셨나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떤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울까요? 아니면 우리도 보이지 않는 규칙과 제도 속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숨은 한국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